오늘 5기가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저는 28일이 돼가지고 오늘 마지막 주라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기수 이게 되면서 아마 오늘이 첫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이 무겁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 제목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신통일 한국의 비전인데, 이렇게 프린트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프린트를 보시면서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그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강의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북핵 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평화회담 이후. 평화회담이라는 것은 문선명 총재가 1991년 11월 30일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내용을 했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통일 한국, 또 우리가 애국가에서 늘 불러왔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러왔는데, 정말 하늘이 바라는 남과 북이 모두가 공생할 수 있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통일의 길은 뭐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하도 여러 번 보신 그림이라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여기서 이 밑에서 탁 터져갖고 이렇게 구름 기둥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 위치는 지상에서 한 500m에서 600m 상공에서 터집니다. 좀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일어나는데요. 히로시마만 16만 명, 그 다음에 나가사키만 9만 명이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방사능의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혈병, 암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나가사키에 가면 17만 6천 명인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희생비에. 그러니까 단지 그 상황에서만 희생자가 아니라 그 뒤에도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자폭탄의 아주 무서운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렸는데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미국이 76회 정도를 폭격했어요, 일본을. 그냥 그 전에 폭격 안 하다가 그냥 원자폭탄만 딱 떨어뜨린 게 아니고 70회 이상의 폭격을 가했는데도 항복하지 않던 일본이 이 2발의 원자폭탄에 무조건 항복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게임 체인저라 그러잖아요. 전장의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재래식 무기 아무리 많아도 이거 몇 방 맞으면 그냥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무기인데, 원자폭탄이 지상 500m 상공에서 폭발할 때 그때 발생하는 열이 1억 도입니다. 1억 도의 그 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몇 도쯤 될 것 같으냐 막 그랬더니 뭐 1000도, 막 2000도 막 이렇게 하셨는데 1억 도입니다. 1억 도. 그게 터져서 내려오는 그 지상의 그 아래의 온도가 6000도. 6000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까? 사람을 다 태워 죽이든지 완전히 사람이 그 원자폭탄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다 물로 뛰어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그래서 혹시 일본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 장소에 가시면 그 위령비 옆에가 다 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 왜 그러냐면
물을 찾아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위령비 옆에 물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가시면 그때 그 강사가 얘기한 이게 바로 그 의미였구나. 그냥 뭐랄까 예쁘게 하기 위해서 분수처럼 만든 게 아니고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물 그러다 그냥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콘크리트로 잘 지어진 건물만 뼈대 남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때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하고 어디죠? 나가사키. 예. 그런데 보통 우리는 두 발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으니까 두 발 다 그냥 같은 원자폭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긴 원자폭탄이라 해서 좀 날씬하다 그래서 리틀보이, 아주 날씬한 소년 이런 거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건 좀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팬맨, 뚱뚱한 남자, 뚱뚱한 아저씨 이런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원자폭탄은 고농축 우라늄이고 이 원자폭탄은 플루토늄 원자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1945년에 두 종류의 원자폭탄을 다 만들고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원자폭탄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걸 만들고 있을까요? 자, 1번 플루토늄 많이 들어보셨죠? 플루토늄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 1번입니다. 아니다. 고농축 우라늄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 자, 1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2번. 둘 다. 네, 3번이 정답입니다. 북한은 두 종류의 원자폭탄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폭탄이 사용됐던 연도가 1945년.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뭐 70년도 훨씬 지난 거 아니에요. 그죠? 75년 이렇게 지났다면,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7번, 8번을 변하는 이 시대에 이 기술이 얼마나 고급 기술이겠어요. 그냥 이제는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우리도 못 만들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었을 때 소위 이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었던 나라들이 이게 너무 위험한 폭탄이니까 미국,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죠. 지금의 중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만 먼저 핵무기를 만들었던 나라들만 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가졌다가는 인류는 끝장난다 해서 만든 게 핵 확산 금지 조약, 그게 NPT예요. 이 소위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하려고 NPT라는 조약을 만들고 거기서 탈퇴하거나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었다가는 완전히 우리를 또 무역 보복도 하고 제재도 가하게 되면 우리도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미국 수출 끊기고 뭐 다 끊기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보겠다고. 근데 북한은 그걸 한 겁니다. 우리는 NPT 탈퇴하고 핵무기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사실상 핵 보유국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6차례. 근데 5차 핵실험할 때 수소탄 시험을 했다고 자기들이 밝혔어요. 그리고 성공했다. 여기 이렇게 이춘희 그 아나운서죠. 아주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도 현역이에요.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성공한 건지 아닌지 뭐 솔직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폭발력을 보면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김정은이 원자로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수소폭탄의 원자로입니다. 소형화돼 있죠. 이 동그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플루토늄 원자폭탄은 그냥 동그란 거 하나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원자폭탄은. 그런데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핵 분열을 일으키는 원자폭탄의 원리로 1억 도의 열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핵융합이라는 복잡한 설명 같지만 그런 2차 폭발을 일으키는데 수소폭탄이 폭발력이 수십 배로 커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북한이 이것까지 성공한 거야 라고 의심이 되잖아요.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이 미국의 북부군 사령관이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 보낸 서면 보고에 뭐라고 나오냐면 2017년 6번째 핵실험할 때입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했다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폭탄의 기술도 가지고 있다. 북한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핵무기를 원자폭탄을 가졌던 나라들이 평균 10년 뒤에는 수소폭탄 기술을 가졌거든요. 그럼 북한도 1990년대 초반에 핵무기를 초보적인 걸 개발했다면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 지났잖아요. 수소폭탄을 가질 수 있다고 밖에는 합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미국의 한 사령관이 그 보고서에서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때 6차 핵실험의 그 폭발력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냐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의 15배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두려운 문제죠. 합리적인 정권이 북한에도 있고 민주적인 정부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정책 결정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옛날에 1945년도에는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폭탄을 큰 폭격기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여기 맞아 저 히로시마다 나가사키다라고 보면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떨어뜨리려면 가다가 죽어요. 미사일 요격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의 핵 능력은 뭐냐면 반드시 미사일 능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제 좀 돌아가 보면 북한이 계속 핵실험도 하지만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공위성 발사 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공위성 발사를 쏜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핵실험을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건 무슨 이유냐면 핵무기를 경량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게 하면서 폭발력을 키워야 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인공위성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맨 위에는 무엇을 실었냐면 핵실험했던 탄두의 무게와 크기에 같은 것을 실어서 쏴보는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요번에 나로인가요? 누리호 쐈잖아요. 누리호 원래 요번에 이제 하나 모형체지만 인공위성 모형체를 실제 요번에 쏜 거는 올려놓은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형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인공위성체를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인공위성체가 아니라 경량화된 핵탄두를 실어서 쏘면 그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쭉 우주공간 어느 시점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내려오는 순간에 엄청난 속도기 때문에 보통의 물체들은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타지 않고서 그걸 견디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탄에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진 탄도. 그래서 대륙을 넘어가는 탄도 미사일이라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걸 ICB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발사체를 쐈는데 어디다가 세워놓고 연료 주입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에다가 싣고 와서 그냥 갑자기 딱 세우고 한밤중에 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쏠 수 있다라고 쉽게 말하면 미국을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 킬로 이상을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핵탄두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는 현실적 위협이 된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러시아, 중국까지 동참하는 강력한 유엔 제재가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2397호인데 북한의 근로자들이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 한 6, 7만 명이 나가서 달러를 벌어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냥 그 사람들이 돈을 벌으면 그거를 북한 정부가 일부만 그 사람들 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또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난 외화 수익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 약 3만 명, 4만 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주로 여성 근로자들이죠. 그 중국의 기업들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뭐 북한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를 중국 시진핑 주석이 120일 내에 모두 나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북한의 그런 뭐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봤어요. 거기다가 뭐 하나의 조항을 또 덜어놨냐면 유엔 안보리가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가 다시 소집되지 않아도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유류의 이 양이 50만 배럴만 들어가도록 줄이는 조항이 이미 담겨 있어요.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이나 이런 데를 겨냥할 수 있는 걸 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기름의 양의 10%만 들어오는 거야. 엄청난 압박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딱 안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추가 핵실험 안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 해요. 보여주기는 해요. 이런 거 만들었다고. 이게 지금 상황에 있다 이겁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미국과 유엔 제재를 의식은 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기술과 능력은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조항들입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중국 상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뭐 이런 그 지도자들의 그 자금 관리를 하는 게 노동당 38호실, 39호실인데 여기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리종호라는 고위 탈북자가 뭐라고 그 증언을 했냐면 중국까지 이런 정도로 압박을 하는 것이 1년만 지속되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다. 김정은은 손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벼랑 끝 전술로 얻어낼 것 다 얻어내고 다음 단계 가서 또 벼랑 끝 전술에서 또 얻어낼 것 또 얻어내고 이런 식의 아주 외교에는 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장도 하고 이런 주장도 하고 여야가 막 싸우고 정보가 흘러나가고 그러지만 여긴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협상할 때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평창올림픽 이거는 우리 민족의 경사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니까
우리 정부도 기왕이면 평창 올림픽 하는데 막 미사일 쏘고 이런 가운데 하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아마 남북관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올림픽, 평창 올림픽에 북한에서 선수단이 오고 공동 입장도 하고 또 갑자기 김여정이 직접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왔나 했더니 특사였던 거예요. 특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특사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2018년 평창 올림픽이 끝난 2달 후에 판문점에서 4.27 정상회담이 되고 그때 두 정상이 두 사람이 2018년 연내에 종전선언을 이행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아주 분위기가 그때 대단했죠. 그리고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김정은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진정성이 있다 이러니까 그래? 그때 조금 있다가 또 아예 김정은이 김영철을 보내서 친서를 또 전달했습니다. 특사로 보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봉투를 들고 있으면서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아주 해피한 얼굴을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정말 이거는 김정은으로 볼 때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외교적 성과. 왜? 세계 최강의 국가의 정상과 정말 가난한 나라죠. 핵무기는 있지만 가난하고 불리한 국가의 하나의 지도자로 보여졌던 김정은이 동등한 입장과 같은 형태로 들어와서 악수하고 협상을 했다. 이건 김정은은 쉽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로 볼 때는 이야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겠나 할 거 아니겠어요.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4가지의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자. 그 다음에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자.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트럼프가 하나 더 달았습니다. 미군의 유해를 돌려달라. 이게 이제 트럼프로서는 큰 성과죠. 실질적인 성과. 비핵화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6.25 전쟁에서 희생된 그 미군 유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 재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음에 하노이 2차 회담이 결렬됐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 북한 문제에 남북 관계도 여러 차례 해보고 94년부터 제가 북경과 모스크바를 오가고 하면서 남북 관계 사업을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자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북한학을 전공한 또 학위가 북한학 박사니까 궁금해 죽겠어요. 이게 진짜 잘 될 건지. 그래서 이 하노이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틀 전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호텔도 가보고 그 커피숍에 앉아서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 뭐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숙소도 가보고 두 사람이 정상회담할 숙소도 그 호텔도 가보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까?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김정은이 그 기차 타고 베트남까지 갈 때 기억나세요? 뭐 중간에 쉬는데 뭐 김정은이 담배 피는데 김여정이 재떨이 들고 서 있던 그런 장면이 좀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갈 때 김정은의 표정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밝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변의 핵시설 한 30%를 정도 해당하는 정도를 중단하고 폐기하고 대신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에 우리 정부하고 교감을 했고 가면서 청와대에 전화를 3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진짜 미국 트럼프가 제재를 완화할 것 같냐. 영변 핵시설
일정 부분을 우리가 폐기하고 우리 정부가 오케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김정은의 그 미국의 다 또 대표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야, 드디어 대북 제재가 풀리겠구나. 이겁니다. 네. 그런데 깨진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미국은 플루토늄 시설만이 아니라 고농축 핵시설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아까 초반에 원자폭탄은 한 종류입니까? 두 종류입니까? 두 종류.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핵폭탄도 있었고 고농축 우라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플루토늄은 원자로에 우라늄을 넣어서 태우는 겁니다. 태우면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해요. 이걸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입니다. 이게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열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냉각탑에서 이렇게 뭔가 막 나오잖아요. 그 수증기입니다. 무슨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예요. 그러니까 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원자로를.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보면 다 알아요. 저게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얼만큼 생산하고 있고 그러면 그 폐연료봉에서 얼만큼의 몇 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지 그램수까지 안단 말이에요. 미국은. 1945년에 원자폭탄을 성공한 나라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미 미국이 다 아는 플루토늄 시설 한 전체 100%의 한 30% 되는 거 미국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숨기기 곤란한 것은 그냥 툭 던지고 대신 대북 제재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거기에 맞장구를 쳐준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느닷없이 이것도 좀 내놔. 이 시설도 공개해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생각지 못했던 질문에 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깨진 겁니다. 이게 이유예요.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진짜 비핵화하고 제재를 완화하길 원한다면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건데 김정은이 답을 안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영변 핵시설이죠. 냉각탑이 있죠. 여기서 김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뭔가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밤낮 없이 다 인공위성으로 요만한 공도 다 보이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길쭉한 한 2m 정도 되는 이 길쭉한 이 통이 뭐냐면 원심 분리기입니다. 원심 분리기. 고속 원심 분리기. 여기에 우라늄을 넣어서 계속 증기화돼서 돌리면 농축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농축된 걸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면 아주 극소량이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플루토늄보다는 약할지 몰라도 똑같은 원자폭탄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고속 원심 분리기의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란이 어디서 받았느냐?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칸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로부터 이 정보를 받고 북한으로부터도 이 기술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역시 칸 박사로부터 파키스탄의 그 기술을 받아서 이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실내예요, 실내. 지하에 있는지 건물 안에 있는지 인공위성으로 봐서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런 식의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내놓으라고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김정은이 충격을 받아서 답을 못한 게 그 하노이 회담입니다. 이 칸 박사, 우리로 볼 때는 좀 기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파키스탄에 볼 때는 파키스탄에서는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정말 국가의 영웅이에요. 왜? 옆에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종교적 갈등도 있고 인도가 핵무기를 갖고 파키스탄을 언제든지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 지금 지켜주는 이유는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체제를 지키는 데는 굉장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핵무기를 가지고 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쉽게 말하면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도 이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최근에 이쪽 지역에 다시 시설을 증축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는 1990년대는 1차 핵 위협은 플루토늄 핵시설에 대한 문제였고 2000년도 이후에 나타나는 핵 문제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까요? 우리 지부장님, 제가 몇 시까지죠? 8시요? 조금 더 일찍 끝내겠습니다. 뭐 한 10분이라도 더. 자,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것 같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어찌됐든 간에 북한에 살아도 우리가 심리를 잘 아니까 미국 사람보다는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 심리 잘 모르듯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만든 건데 저걸 어떻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만든 건데 그걸 툭 내주겠어요? 제재 풀어준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저걸 내놨다가는 진짜 그 다음에는 종이 호랑이가 되는 순간 김정은도 자기 체제를 유지를 못하고 진짜 위협에 빠질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상당 부분 미국이 알고 있는 시설을 폐기할게라고 내놓으면서 사실은 그걸로 퉁치고 제재 완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하노이 2차 회담, 북미 회담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영변의 일정 시설 그냥 폐기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럼 결국은 북한은 제재도 풀리고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핵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핵 보유국이 되면서 제재도 풀렸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그 보좌관이었던 조셉 윤이라는 사람은 북한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트럼프의 보좌관이지만 또 한국 출신이니까 부모가 핵무기는 끝까지 포기 안 할 것 같다. 결국 북한과 미국의 이 협상은 시간은 끌지만 불완전한 비핵화로 끝날 것 같다. 예,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미 대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예요, 우리 측.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얼마나 상대를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개인적인 입장,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플루토늄의 양을 속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은 속일 것이다. 이제 이 얘기도 이해가 되시죠? 플루토늄은 미국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냉각탑이 있고. 이 양의 그람을 속이지 못하지만 고농축의 우라늄 양은 속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주미 대사예요.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을 몇 선 하시고 지금 미국 국회를 지금 미국 대사로 가 있고 육자회담에 수석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태용호 의원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이 앞으로 북한은 계속 지리한 이 협상과 또 뭐 싸움과 협상과 이걸 끌고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제재를 완화를 또 시켜내겠지만 결국은 핵 보유국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한이 지금 한 60개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들 하니까 만약에 한 200개, 300개까지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폐기하라는 쪽이 아니라 한 100개쯤 폐기할 테니까 제재를 풀어라고 하는 것이고 풀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갈 수도 있죠. 왜? 이 정도 되면 뭐 정말 세계 초강대국들의 핵무기 수준 아닙니까? 미국이나 소련을 제외하면 뭐 프랑스든 이런 나라도 한 200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한 200개 정도 있고.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북한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과정에서 영변과 같은 시설은 내줄 수 있지만 자기들의 실제 지금 첨단의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은 공개 안 할 겁니다. 결국 끝나고 난 뒤에 김정은이 다시 핵 개발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어요. 좀 더 커졌습니다. 더 짧아졌지만 더 커졌어요. 네, 두께가. 이런 새로운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실제로 어느 정도 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공개했고 그 다음에는 또 놀라운 미사일을 공개했어요.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2017년도에 소위 미국 본토까지 가는 10,000km 이상의 그 테스트를 성공했던 미사일보다도 바퀴가 3개가 길어졌어요. 그 뭐냐면 더 커졌다 이겁니다. 네, 더 커졌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에 실려있는 이 핵탄두를 더 무거운 것을 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큰 핵탄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날아가서 뉴욕과 워싱턴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일 수도 있죠. 2개가 핵탄두가 실려 있을 수도 있죠. 미국은 다 그런 핵탄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하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몇 개의 핵탄두가 있어서 날아가면 지정한 좌표로 하나의 핵탄두가 몇 개로 나눠져서 다 한꺼번에 다 끝내는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건데 북한도 그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핵무기입니다. 김정은이 먼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일은 없다. 안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응징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때 이걸 보셨다면 기억이 나실 수 있죠. 그 말은 핵무기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한 2년을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김정은이. 심지어는 기차에서 또 핵미사일을 쏘는 방법도 공개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극초음속. 뭐 음속이면은 막 우리가 뭐 빠른 비행기도 뭐 음속 마하 뭐 2, 3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20, 30을 가는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그 배치한 사드 가지고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진짜 실어서 쏘아서 떨어뜨린다면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도 계속 북한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 국민도 걱정하고 북한도 우리를 만만하게 보니까 이미 개발은 했지만 공개를 안 했던 현무 폭 이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것 역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탄도 미사일인데 이것도 거의 대기권까지 갔다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이 탄도가 몇 킬로 탄도가 들어있어요. 핵폭탄은 아닌데 이 폭발력이 지하 100m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지하 갱도가 많거든요. 다 지하 요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지하 요새화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 북한군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갱도 있는 쪽에 가서 탁 한번 터지면 다 무너지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으로 볼 때는 가장 무서운 미사일을 공개한 거예요. 만들었는데 공개 안 하다가 북한이 하도 저렇게 나가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안 하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한 미사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적어도 우리도 그냥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이런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십 대의 F-35라는 그 전투기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까지 공개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그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 몇 대만 있어도 그냥 북한 공군은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날아가는데 북한 상공을 지나가도 이게 비행기인지 새인지 구분이 안 돼요. 워낙 작게 잡히니까 새떼인지 새인지 이러다가 보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방어의 능력과 기반은 있다 이거를 보여줬는데 그러나 역시 게임 체인저는 핵무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서 그 부분은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필요하면 도와준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거나 주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여정이 갑자기 아주 좋은 호응을 하면서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갑자기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북한이 갑자기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이겁니다. 김정은은 모든 통신망을 다시 연결하라고 지시하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상회담을 하든 뭐든 다 좋은데 남한 당국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북남 관계, 남북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뭔가 역할을 니네가 잘 하면 남북 관계 좋아질 수 있어. 우리가 협조할 수 있었는데 뭘 시킬까요, 우리에게? 뭘 잘하라고 그럴까요? 미국을 설득하라. 이겁니다, 결국은. 다시 미국을 설득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는 없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느닷없이 이제는 대북 제재를 풀어줄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몰매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예전에 안보보장을 했던 맥메스터가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지금 강조하고 이걸 통해서 북한을 불러내려고 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도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주 너무 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맥메스터라는 안보보좌관의 얘기만이 아니라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마 미국 가셨는데 저기 유럽을 가셨죠. 그리고 거기에 그 교황도 만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황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 또 국내 전문가 두 사람의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이 안드레이 랑코프는 러시아 학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지금 북한이 한쪽으로는 막 미사일 쏘고 뭐 SLBM 쏘고 극초음속 미사일 쏘고 막
기차에서 쏘고 막 압박을 가하면서 한쪽에서 갑자기 정상회담도 하고 또 뭡니까 막 이런 통신선들 연결하고 흥미롭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국이 우리를 말리지 않으면, 제재를 계속하고 우리를 말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건 미국을 향한 메시지고, 이 사람의 설명입니다.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차기 대한민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학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2018년처럼 그냥 평화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기에 흥분할 필요가 없다. 차분하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남성욱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2000년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북풍하면은 보수가 이익이었다는 거예요. 뭐 총도 쏘고 막 이러면서 그 긴장감이 조성되면, 북한 문제가 생기면 보수가 선거에 이겼지만, 지금은 신북풍 시대라서 북한이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평화대사님들도 아마 어느 정도 이런 것은 비슷하게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놓고 중국도 어찌됐든 간에 북한도 오면 좋겠고 대한민국도 와서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국이 무대가 되면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중국 주도의 어떤 시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막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이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그 11월 달에 통일부가 주최하는 그 토론회에 제가 발제자로 초청이 돼서 발제문을 오늘 보냈더니 좀 부정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이거를 통일부에 제출하기는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보낸 발제문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몰라도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두 번째는 지금 통일부가 나름대로 인도적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펀드를 지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인영 장관이 그렇게 멋있게 내놓은 통일부의 방안이 우리 민간 단체들이 북한하고 협의해서 합의서를 받아오면 그 한 건당 5억씩 펀드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 이름으로 5억을 지원할 수 있다. 5억 원어치 뭐 보건물품을 보내든지 영유아 지원금을 보낼 수 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남북 관계를 오래 해보고 북한 사람들하고 무슨 협상도 해보고 뭐 뭔가 성과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한 번에 안 돼요. 여러 차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거기는 그랬다간 죽어요. 반드시 보고를 하고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두세 번은 만나야 되는데 한국에서 북한하고 대화가 됩니까? 민간단체가? 채널이 있더라도 중국 가든지 어딜 제3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이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딜 가서 몇 번 협상을 해가지고 5억짜리 합의서를 받아오면 주겠다. 그럼 100억이니까 20건의 남북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통일부는 멋있게. 근데 저는 뭐라고 썼냐면, 이인영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은 성공할 수 없다. 네? 어떤 민간 단체가 지금 가서 이 시국에 서너 번 만나서 협상해가지고 그 합의서를
받아온다는 것도 힘들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아니 100억 통일부가 주는데 한 번도 아니고 그냥 20개의 단체가 20건의 그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20건을 상대하고 20개의 합의서를 달라 그러면 북한이 주겠어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인영 장관을 욕할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가지고 노네.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인영 장관 정책은 빨리 중단하고 남북 적십자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라 이겁니다. 하려면 진짜. 그리고 지금 남북 어떤 소위 말해서 종전선언, 미국도 동의하지 않지만 개성공단 폭발을 봤던 우리 국민들이 종전선언 한다고 하면 동의해야겠어요? 얼마나? 그러니 대통령이 화상상봉 종전선언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차라리 코로나19에. 그러니까 20개 민간단체를 다 가서 알아서 합의서 받아와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을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적십자 있잖아요. 북한 적십자 있잖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 주려면 제대로 주고 보건 뭐 장비도 지원하려면 지원하고 대신에 화상상봉을 얻어라 이겁니다. 화상상봉을. 그리고 그 화상상봉이 성공할 때는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을 그 행사의 스텝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 이 통일 문제나 앞으로의 문제에 젊은 세대들이 남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이어질 거 아니냐 이겁니다. 보냈는데 송 회장님의 이 제안은 통일부에서 좀 놀랄 것 같아서 발제는 어렵겠습니다. 그냥 토론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진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정말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구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좀 10분 쉬었다가 이 강을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번째는 30년 전에 11월 30일 문선명 총재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1년 전인 90년 4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련의 어떤 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크렘린 궁에서 고르바초프하고 단독 회담을 했거든요. 그것도 사건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문선명 총재는 경제 협력을 요청하는 고르바초프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종교의 자유를 승인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닌 동상을 내려라.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죠. 소련에서. 그러면서 그거는 고르바초프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또 요구하셨냐면 경제협력을 할 테니 한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엊그저께 그 노태우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서거하셨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한 역사적 성과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입니다. 근데 북한하고 동시에 가입했잖아요. 그것과 함께 소련과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은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6개월 전에 문선명 총재가 고르바초프하고 크렘린궁에서 만나면서 경제협력에 협의하면서 한국과 수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고르바초프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게 6개월 후에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문선명 총재가 소련 대학생 3,500명을
고르바초프를 설득해서 미국에 데려가서 워싱턴과 뉴욕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모스크바 대학생들을 다 선발해서 데리고 간 거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죠. 그 학생들이 아니 자기들이 소련에서 배울 때는 자본주의는 망하고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간다고 역사 발전 원리를 배웠는데 아니 소련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궁핍한데 미국을 갔더니 뉴욕의 이 고층 빌딩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소련이 더 이상 공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그 학생들이 느낀 겁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던 시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91년 8월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개방, 개혁 정책을 펴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소련 공산당들이 야, 고르바초프 계속 저렇게 나가면 우리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야. 우리 기득권은 어떻게?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마침 저 휴양을 간 그 때를 타가지고 야나예프 부서기장, 그 다음에 KGB, 책임자, 전체 국방장관 이 사람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고르바초프를 이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감금한 거죠. 그 휴양지에 감금해 놓고 그 다음날 야나예프가 대통령에 취임을 해요.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근데 이 쿠데타가 5일 만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죠? 소련의 시민들이 거부한 것도 있지만 소련의 젊은 대학생들이 탱크를 막아선 거예요. 나를 죽이고 가라고. 실제로 5명이 소련 군대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명 중에 3명이 문선명 총재에 의해서 미국 가서 교육받고 돌아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의 정말 저항이 결국 소련 쿠데타를 저지한 거고, 결국 마라트 그리예프 교육부 소련의 그 차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쿠데타를 막은 것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서 교육받고 돌아온 대학생들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문선명 총재는 소련의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소련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습해 나가는 그 시점에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막 만들어 가면서 완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너무 치열하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문선명 총재는 이제는 소련을 어느 정도 수습했기 때문에 이젠 북한을 움직여야 된다. 북한의 핵 무력을 고도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채널을 동원했습니다. 소련의 노보스티 통신사의 그런 지도자들을 동원도 하고 했는데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강산 국제그룹을 미국에 교포하고 북한 측하고 같이 합작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지분을 아예 사들여가지고 우리가 더 앞선 그 경영권을 가진 주주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열어가지고 전격적으로 문선명 총재가 가는 합의를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인 아무튼 조금 이따 생각나면 제가 다시 해봅니다. 책임자가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나와서 박보희 회장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김정일한테 가서 보고를 하니까, 김정일 그땐 비서죠, 총비서. 김정일이 문선명 총재를 꼭 모셔와야 된다. 그러려면 적당한 사람이 가서는 안 되니까 김다련 부총리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합의가 됐는데, 문선명 총재님의 우리 쪽의 입장은 일주일 내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성사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전격적으로 1월 30일
북한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평양에 가신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김일성이 문선명 총재를 모셔가기 위해서 특별기를 보냈어요. 이 큰 비행기에 문선명 총재 일행 몇 사람밖에 안 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북한도 그 당시에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국가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그 시점에 문선명 총재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뭔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문선명 총재하고 바로 1년 전에 만나서 그런 협상을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청을 했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도착을 해서 이제 다음날 만수대 의사당에 이제 가셨어요. 만수대 의사당,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입니다. 여기에 김다련 부총리, 윤기복 조평통 위원장, 우리로 말하면 김영철이 지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 일도 이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해외동포 원호위원장이면서 윤기복이. 이런 사람들 쫙 앉혀놓고 먼저 북한 쪽에서 주체사상이 어떻고 위대한 수령님이 어쩌고 사회주의 조국이 막 한참 연설을 했겠죠. 그러니까 딱 들으시고는 박보희 회장한테 박보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좀 소개하라고 그랬더니 문 총재님이 해오신 세계적인 기반,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문선명 총재 아니십니까? 그래서 레이건을 뒷받침해서 소위 SDI라는 우주 방위 전략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어요. 그게 뭐냐? 미국이 핵무기의 숫자는 소련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소련이 그렇게 핵무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핵무기 숫자로는 미국이 집니다. 그래서 무슨 전략을 세웠냐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빔으로 소련의 핵무기가 떠올라올 때 레이저 빔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이 이렇게 올라오면 레이저 빔으로 소련 영토에서 요격하겠다는 프로젝트가 SDI 우주방위 전략이에요.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소련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향해서 10개가 날아오다가 그중에 2-3개만 소련 땅에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련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아까 핵무기가 전쟁의 양상을 바꿨다면 SDI라는 게 소위 말해서 핵전쟁의 양상을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워싱턴 타임즈이 이거를 뒷받침했던 겁니다. 레이건 당선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셨지만 이걸로 미국의 정책을 강력하게 가니까 고르바초프가 결국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핵 군축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핵무기 50%를 유럽에 배치됐던 핵무기를 50%를 다 폐기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핵 군축이 시작되면서 냉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고르바초프 소련에서는 공산권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소련을 지켜보겠다고 쿠데타까지 했는데 그게 실패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선명 총재는 이제 북한으로 그런 기반을 가지고 들어갔던 건데 여기서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문 총재님이 그런 내용을 박보희 회장을 통해서 증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왔구나. 이제 조금 얘기가 들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되셨는지 나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더니 물을 이렇게 한 잔 하시고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주체 사상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겁니다. 인간 중심,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이고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인간이 존재하려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야 된다. 모든 자연계가 암수, 수술, 암술 다 이렇게 조화롭게 돼 있는 이게 인간이 만든 겁니까? 당신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도 결과적 존재라 이겁니다. 원인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 소위 주체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적 그 북한의 어떤 정치 사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통일했다가는 다 죽는다. 통일은 인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늘을 중심하고, 하늘이 우리의 부모라면 같이 통일돼도 다 같이 한 형제로, 한 부모 아래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되는 통일로 가야만 함께 살 수 있는 통일의 길이 열리지, 주체 사상이란 인간 중심주의, 공산주의 철학 갖고 통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놓고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얼굴은 불그락불그락 하지 말을 못해. 왜? 소위 말해서 위대하신 수령께서 특별기를 모셔온 문선명 총재인데 거기다 대놓고 막 해가지고 혹시라도 주석하고의 뭔가에 틀어져가지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선명 총재는 뭐냐면, 윤기복 위원장, 당신 갖고 있는 그 남자의 심벌, 그게 당신 건 줄 알아? 그건 아내 거라고. 막 이런 말까지 해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2시간이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두렵고. 근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기복 위원장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좀 떨리듯이, 오늘 문선명 총재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그대로 위대하신 주석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김일성은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문선명 총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만큼 북한이 어디론가 지금 가야 되는데 문선명 총재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던 거죠. 예, 이 중요한 대목이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문 총재님을 정말 잘 예우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 총재님이 갖고 있는 세계적 기반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환담을 하면서도 문선명 총재께 금강산을 좀 국제적인 안목에서 문 총재님이 개발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문 총재님이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서 문선명 총재 양이분이 금강산을 가세요. 그 금강산 갈 때 안내했던 사람이 누구냐? 조철중 건설상이에요. 그 조철중 건설상이 누구냐면, 혹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였다가 망명해서 새누리당에 국회의원을 했던 조명철 국회의원 아십니까? 19대 국회의원이었죠. 조명철 의원이 탈북민으로서는 최초의 국회의원이었어요. 비례대표. 그분의 아버지예요. 문선명 총재 양이분을 금강산에 모시고 갔던. 근데 그 조명철 의원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평양에 있을 때,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문선명 총재님이 왔을 때 상황을 다 들었고, 김일성이 문선명 총재에 대해서 한 얘기도 그때 다 알았다. 근데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아니, 북한이 어떤 곳인데 그 북한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주체 사상으로는 통일 안 되고, 주체 사상은 그대로 가면 김일성 주석도 살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누가 감히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뭐 갔다는 지도자들 누가 그런 얘기 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그걸 듣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담이 세길래 김일성 앞에서까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만큼 문선명 총재는 생명을 걸고 간 겁니다. 적당히 간 게 아니라 할 말을 해서 북한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고 나서 나올 때 보세요. 이 손을 누가 앞에서 잡고 갑니까? 김일성을. 문선명 총재가 김일성 주석에 툭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손을 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문선명 총재가 그 손을 꽉 잡고 계속 걸어갔다 그러십니다. 이게 주석궁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같죠? 하여튼 이런 담대한 만남을 하셨고, 이 만남이 노동신문에 다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북한 사람을 문선명 총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단독 회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 그리고 보좌관으로서 박보희 회장이 이제 하고, 이쪽도 김일성 주석과 옆에 윤기복 조평통위원장, 그다음에 한 명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문선명 총재가 가서 하신 말씀은 우리 뭐 교회에 뭐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네 가지입니다. 김주석, 오늘 내가 여기에 온 이 역사적 이 사건을 계기로 나에게 선물을 하나 달라. 뭡니까? 내년부터 당장 이산가족 상봉을 합시다. 김일성이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핵무기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니 우리는 핵을 만들 능력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김일성이 대답을 못하고 우리 문 총재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 정도는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하는데 군사적 분야가 아닌 비군사적 분야에서 통일그룹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그룹과 북한 정부 사이에서 10가지 합의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남북한이 불가침에 합의하고 핵무기의 제조나 배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도 해당될 수 있지만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문선명 총재에게 해준 겁니다. 놀라운 것은 문선명 총재가 김일성 주석과 이런 합의를 하고 12월 6일 날 만나서 합의하고 12월 7일 날 나왔거든요. 불과 4일 뒤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원래 계획된 일정이었지만 그 전까지 계속 북한이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문선명 총재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명을 받고 온 연용묵 총리가 남북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에 남북 불가침 합의나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성사가 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공로라고 지금 그래도 5.18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하는 일에 앞서서 문선명 총재가 도움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복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문선명 총재가 고르바초프를 설득해가지고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한소 수교의 합의를 이뤄놓은 터에 6개월 뒤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김일성과도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때 금강산 관광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금강산 종합개발도의 이게 표지인데요.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것은 현대가 했던 금강산 관광과 질이 다릅니다. 현대가 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 가서 산 보고 돈 쓰고 오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금강산 관광지구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개성공업단지와 같은 경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전자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하면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원산국제공항과 항만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홍콩처럼 무비자입니다. 외국 기업은 관세가 없습니다. 이거를 김일성이 직접 사인했습니다. 1월 27일 날. 이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리고 북한 정부는 50년 동안 통일그룹이 필요한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대로 정말 됐더라면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남북관계로 경협을 하거나 금강산 관광을 했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스톱되는 거예요. 근데 문선명 총재가 김일성 주석과 합의한 대로 됐더라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도 가는 것이고
새해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북 관계가 나빠도 이것은 계속 유지되다가 다시 남북 관계 좋아지면 한국 사람 또 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속됐다면 북한은 지금 굉장한 개방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일성 주석이 그냥 그해 8월에 그냥 갑자기 정상회담 앞두고 사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94년 8월에 그 일이 벌어지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누가 탁 파고드시냐면 정주영 회장님이죠. 네,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가셔가지고 어려운 김정일의 마음을 삼으면서 또 그 당시 우리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 대가로 현대가 돈을 줬고 그 돈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밝혀지면서 정몽원 회장이 또 참 안타깝게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참 현대가 잘했으면 좋았는데 근본적으로 현대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저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평화자동차를 문선명 총재는 평양 바로 옆에 남포에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러 평양 갔을 때 여길 직접 가셨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냥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관광하거나 뭐 이렇게 북한 노동력을 조금 대충 이용해가지고 싸게 제품 만들어서 뭐 수익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북한의 심장부에 가서 자동차, 그러니까 승용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했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업용 광고 없어요. 다 위대한 수령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만밖에 없죠. 그런데 평양역 순환공항 가는 고속도로에 맵시 있고 뭐 강력한 뭐 튼튼한 평화자동차 개순이라고 유도 선수 북한의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광고로 나오는 이게 평양에 생겼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평양중앙방송에서 평화자동차 상업 광고도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심장부에 가서. 이 평양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택시의 대부분이 평화자동차의 택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통강 호텔을 직접 우리가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를 줬냐면 북한에 인공위성 그 위성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큰 안테나를 처음으로 북한 최초로 호텔에 이걸 설치해가지고 북한을 설득한 거죠. 해가지고 거기 온 외국인들은 호텔 안에서 외국 뉴스를 NHK라든지 CNN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미국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모간에 외국 사람들은 다 이 호텔로 가는 거예요. 네, 세계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북한의 호텔들도 알아가지고 지금 고려 호텔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호텔은 전부 다 위성 방송을 열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축구하러 갔을 때도 거기서 NHK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북한의 심장부에서 변화를 시켰던 겁니다. 또 김정일이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특별히 진짜. 근데 문 총재님은 여기에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세계 평화센터를 지으라고 하시고 이 안에 남북한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시설을 다 구축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여기는 남북이 만나는 평화의 장소가 돼야 된다. 아니 교인도 없는데 평양에다가 교회 하나 지어놔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문 총재님은. 그리고 이 평화자동차의 이 시스템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겠어요. 사실 북한에서. 이걸 동력으로 쉽게 말하면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남북 교류를 계속 촉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리트렌제스가 가고 평양 소년예술단이 와서 공연하고 브라질에 있는 통일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프로 축구단이 있습니다. 이 축구단을 평양으로 보내서 북한 대표단들과 축구 시합을 하게 하면서 또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많은 일을 하셨죠. 남북 대학생들이 1994년부터 99년 5번 남북한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어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 남북 대학생 세미나 5차례를 다 진행한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아까 통일부 장관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실된 얘기를 전하니까 통일부에서 그거는 자료집에 못 넣겠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 대학생 세미나가 5차례, 이건 모스크바 대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민대회당에서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민대회당이 어떤 곳인데 거기서 남북한 대학생들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이때 만났던 모습들이죠. 우리 국민들이 평양에 관광 갔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 9차례 실시하고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는데 제가 이것도 실무자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문 총재님은 로드리고 카라조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 총재님이 인연 맺고 있는 정상들을 워싱턴 타임즈를 대동해서 평양에 보내가지고 김일성 주석에게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노력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 체제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정일이 아예 육자 회담까지 다 포기하고 아예 나는 이제 핵무기로 간다. 이랬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2005년이었는데 그때 문선명 총장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 직면했을 때 워싱턴 타임의 주동문 사장을 보냈습니다. 평양으로.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과 한 30분 정도 대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었는데 4시간 반 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적어가면서 계속 미국은 진짜 어떻습니까? 문선명 총장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기 뭐 다 들어오라 그래서 이거 맞나? 확인해 가면서 4시간 반 동안을 듣고서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9.19 합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라고 문서에 사인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북한을 못 믿고 북한은 미국을 안 믿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믿어요. 그 중간에 한국이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도 믿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었다면 그분이 문선명 총재였습니다. 왜? 남들은 북한 가서 좋은 소리만 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걸듯이 주체 사상으로 안 된다고 할 얘기를 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남북한 경제협력이 일어나기 벌써 10년 전부터 북한과의 그런 이 경제협력의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믿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신문을 갖고 계신 사주이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즈를 봐서라도 문 총재님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서 설득했던 겁니다. 문선명 그때 이겁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다시 깨졌죠. 문선명 총재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김정은은 정중하게 조화와 조전을 보내왔고 더 놀라운 것은 평양에 지어진 평화센터에 북한 정부가 문선명 총재를 추모할 수 있는 그 분향소를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장성택, 김양건,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와서 문선명 총재를 조문했습니다. 평양에서. 한국으로 올 수. 그러니까 얼마나 문선명 총재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김정은도 처음에 집권했을 때 한학자 총재님의 특사로 간 평화자동차의 이 박상문 사장을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는 선대에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몇백 명의 사람 중에 자기 바로 옆에
박상권 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박상권 사장을 보는 게 아니죠. 한학자 총재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학자 총재님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 통일운동은 신통일 한국운동인데, 그 신은 뭐냐면 문선명 총재가 북한의 지도자를 놓고 인간 중심주의 철학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늘의 뜻을 중심한 하나님 신, 그 새로운 신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통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신통일 한국이라는 것을 붙여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익숙해요. 미국에 붙어야 돼, 중국에 붙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5대 강국으로 가야 된다는 게 한학자 총재님의 지론입니다. 그것은 군사 강국이 아니라 외교 강국의 길을 가야 된다. 지금 보세요. 비핵화는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핵무기를 지금 배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반도의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학조 총재님이 주도하고 있는 제5 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 운동입니다.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은 한반도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사무국이 유치된다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에? 쉽지 않아요. 북한이 미군을 상대로 해서 싸우기 어렵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듯이 서울 땅이나 DMZ 근처나 경기도나 어디에 유엔 사무국과 같은 기구가 들어와 있다면 전쟁 안 일어납니다. 현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지만 유럽에도 스위스 비엔나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그 유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없는 것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 유엔 사무국 없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 북핵 문제와 이 동북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유엔 사무국이 하나 유치돼야 된다면, 세워져야 된다면 한국에 세워져야 된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157개국입니다. 이 국가들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 미국만 상대하는 외교가 아니라 이런 국가들을 다 상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학자 총재님.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반을 닦아서 북한을 설득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저희 유엔 5사무국의 유치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북한의 제외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 대사관이 있는 이런 국가들의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그 지도자들을 이런 뜻에 동참시켜서 북한을 설득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했고, 여기에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제가 직접 모시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갔던 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몇 년 전인데요. 오리네치 상원 의장과 한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장면들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의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회의원 연합이 창설됐고 약 한 8,000명에서 9,0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력한 힘입니다. 외교적. 이런 기반을 가지고 2020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산 킨텍스에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세계적인 월드 서밋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이게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지시로 UPF라는 이 평화대사 조직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했던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님이 먼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남미를 순회하면서 정상들을 다 만나시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이게 네팔에서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서밋인데, 여기 보시면 훈센 지금 총리 아시죠?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해서 그런 정상들이 8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
그 다음에 이건 훈센 총리가 한학자 총재님을 초청해서 이 캄보디아에서 아시아권 서밋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이런 기반들을 다 닦아서 국회의원을 기반으로 했던 기반을 정상연합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런 기반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싱크탱크 2022라는 것을 출발했습니다. 2022가 왜 2022냐? 2022년 내년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가장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걸 하는데 여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그동안 저도 참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요. 대한민국 역사에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나올지 우리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나오기가. 이런 엄청난 기반을 갖고 있는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그냥 기후 환경에만 자꾸 우리가 정부가 활용했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외교적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한학자 총재님이 하는 이 싱크탱크의 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계의 정상들이 또 연결되면서 엄청난 지금 이 기반이 닦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최근에는 뭐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도 공화당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베 수상은 지금 옆에 기시다 수상이 들어왔지만 아베 수상이 더 힘이 세요. 지금도. 이런 기반. 이 기시다라고 하는 수상은요. 아베 수상이 제가 이거 정말 비화인데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베 수상이 이 기시다 수상 당선을 우리 가정연합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해갖고 기시다를 국회의원 그 전국구 선거에서 1등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베 수상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을 자기 총리 관제까지 초청해가지고 고마움을 표했던 사람이 기시다입니다. 한일 관계는 나쁘지만 그러나 우리 통일 그룹의 이 기반을 통한 한일 관계는 굉장한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은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정말 캄보디아에서는 신이에요. 거의 30년 이상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공산주의를 버린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정말 통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싱크탱크 2022의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을 유치를 했어요. 캄보디아에. 아주 좋은 빌딩을 제공하고 정말 캄보디아의 뛰어난 인재들을 거기에 참여시켜가지고 한학자 총재님과 우리가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 캄보디아가. 그래서 캄보디아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올해가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인 방북 30주년 김일성과 회담했던 거 아니에요? 30주년을 기념해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12월 달에 개최합니다. 그거를 캄보디아 국가의 정상의 이름으로 레터를 전 세계 정상들과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여기에 참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북한도 제가 볼 때는 참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하자라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지금 외교 대사관이 있고 외교를 하고 있는 국가의 캄보디아 대통령이 정상이 북한에게 요청하는데 북한이 협조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기반을 닦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네팔도 네팔의 총리했던 분, 네팔의 평화장관이 우리 가정연합의 회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김영남 최고 상임의장과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기반을 닦아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한학자 총재님은 유엔 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오래전부터 이 기반을 닦기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한국 국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외교관들의 동참을 끌어내기도 하고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강원도의 세계평화공원을 추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계평화공원 하려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우리
육도수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화로부터 정말 평화의 길로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201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달리는 자전거 캠페인이 피스로드입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출발해서 한반도를 향해서 오는 이 운동인데 굉장한 운동입니다. 2015년에 120개 국가가 참가했고 그 참가자들이 광화문에서 이제 마지막 휘날레를 했던 모습이고요. 2017년에는 한국 국회에서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총회가 있었는데 113개국이 참가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한국 국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피스로드 운동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은 탄핵돼서 쉽게 말하면 대행체제였어요.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그 시간에 113개국의 현직 국회의원 450명이 대한민국 국회에 모여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겠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운동이 계속되어지면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임진각에 가서 이런 평화를 염원하는 모습이고요. 2019년에는 북한도 문을 열었습니다. 평양에서 피스로드 행사를 저희가 했고 더 크게 사실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문선명 총재님과 똑같습니다. 남북통일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중심하고 가야 성사된다. 다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 큰 복을 준 이 나라가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남북 통일도 세계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평화대사님들 제가 죄송하게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 30분 지연이 돼가지고 제가 약속을 못 지키고 시간이 좀 진행이 됐지만 오늘 이 첫 강좌에 그래도 한반도의 상황 그리고 정말 문선명 총재님이나 한학자 총재님이 정말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통일부에도 솔직한 얘기했다가 오늘 뭐 좋은 소리를 못 들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선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정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총재님이 해왔던 일, 한학자 총재님이 해왔던 지금의 기반은 세계의 정상을 움직이고 북한과 수교 맺고 있는 국가들의 지도자를 움직이고 심지어 그 나라의 정상이 한학자 총재님을 대신해서 전 세계 대통령의 레터를 보내서 동참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낸다. 이건 북한이 피하지를 못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현실 가능하고 어느 것이 더 강력한 지금 통일운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오늘 통일부에 욕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진짜 저는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또 국민도 별로 호응하지 않을 것 같은 종전선언을 또 외친다고 한들 얼마나 변하겠는가.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는 못했지만 문선명 총재나 한학자 총재가 해왔던 이 통일운동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네. 얼마나 많은 예산을 거의 투입해야 됩니까? 통일그룹이 돈이 많다 그러지만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게 무한정 있겠습니까? 그 통일과 평화의 기반을 위해서 다 올인하듯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운동의 바로 본부가 가평입니다. 가평. 그래서 이 가평군이 정말 이 평화운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이 평화 대사가 되셔가지고 이 운동에 적극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